자, 여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질문 중에 하나가 조개 껍데기가 생물, 무생물이냐, 또는 식물, 동물이냐, 그거보다도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힌트를 얻은 관련된 질문 하나가 지금 얘가 누구죠? 산호. 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동물, 움직이지 못하지만 조개 껍질처럼 껍질로 되어 있으나 동물이다라는. 조개 껍데기가 생물이냐 무생물이냐는 얘기는 조개 껍데기가 살아있는 조개에 붙어 있으면 생물의 일부분이고, 죽어 있는 조개 껍질 이라면은 칼슘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얘기겠죠. 한때 제가 미국에서 골든 리트리버를 키웠던 일이 있는데, 정말 너무 순둥이야. 골든 리트리버는 도둑이 들어오면 숟가락이 어딘지 가르쳐 준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아무한테나. 어쨌든, 자, 인간의 체세포가 46개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겠지. 인간의 체세포의 염색체수. 인간의 체세포의 염색체수가 46개인데, 강아지의 체세포는 몇 개냐. 개가 사실 사람의 유전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 총 DNA의 개수는 좀 비슷해요. 둘 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여기 제가 쓴 EN equals 78. 이게 무슨 소리지? 이와 같은 식으로 사람의 유전체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EN equals 46이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훨씬 더 비슷한 유전체인데, 비슷한 개수의 유전체인데 훨씬 더 잘게 쪼개졌다는 얘기지. 염색체의 개수가 훨씬 더 많으면서 개인적인 평균 염색체의 길이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작겠지. 이게 숫자가 높아졌으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개의 체세포의 염색체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모든 생물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EN equal 이렇게 몇 개 하는 식으로. 이게 이배체의 염색체의 개수라는 얘기죠. 왜 없을까 이거? 식물에는 셀룰로스는 세포벽이 있지만 동물에는 왜 없을까? 있으면 좋을까? 일단 식물이 세포벽이, 이런 셀룰로스 같은 세포벽이 있어서 좋은 점이 뭘까, 식물은? 벽이잖아, 벽. 만리장성처럼 벽이잖아. 보호막 구실을 해주는 건데, 야들야들한 세포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 이런 셀룰로스처럼 이렇게 딱딱한 막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뭔가 조금 낫겠지. 동물은 왜 없을까, 이게? 움직여야 되잖아. 우리는 움직여야 되잖아.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세포벽이 이렇게 마찰 생겨서 부딪히고 하면 어쩌라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자, 만약에 사람한테 염록체가 있다면, 광합성을 할 수 있다면 영양분을 얻는 것보다 효율적일까요? 없는 것보다 낫겠지. 과외돈이 들어오니까 먹는 거 외로 이게 사실은 나의 로망이에요. 개인적인 로망인데, 돼지 피부에다가 염록체를 집어넣어가지고서 돼지가 일광욕을 하면서 광합성을 해서 여분의 영양분을 섭취하는 그런 것이 나의 로망. 그런 이제 유전자 조작 돼지를 만들어 내보는 것이 로망까지는 아니고, 그런 거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허황된 꿈만은 아닙니다. 사실 진딧물 같은 곤충들 광합성해요. 식물만 한다고? 동물도. 다만 그 광합성을 하는 광수용체가 엽록체 같은 것이, 그래서 녹색이 아니라 약간 카로틴 계통의, 그래서 적색 계통의 그런 광수용체가 있어서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 광합성 할 수 있어요. 일부 곤충들은. 그러니까 동물도 이런 잘만 배열을 해놓으면은 엽록체 같은 걸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자, 이게 질문이 체관이 말피지안 튜브처럼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말피지안 튜브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렇게 꼭 되어 있는 게 말피지안 튜브가 아니라, 말피지안 튜브는 콩팥, 일부 동물의 콩팥에 있는, 일부 동물에서 콩팥 구실을 하는 유연한 그런 막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 하등 동물들은 그 말피지안 튜브를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온 같은 것들, 노폐물 같은 것들 서로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관의 이 죽은 세포, 일단 죽은 세포와 산 세포로 같이 이루어져 있는 체관에서, 식물의 체관에서 말피지안 튜브와 같은 구조를 이룬다는 것은 조금 약간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식물의 호르몬 성분이 에틸렌. 에틸렌은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꽤 내공이, 생명과학이 꽤 내공이 깊으신 분이네. 뉘신지 모르나? 존경. 그러나 에틸렌 과일이 왜 빨갛게 자극적으로 맛있게 보일까요? 에틸렌은 여러 가지 이제 식물 호르몬이 뭐 한다 그랬어요? 유전자 발현. 호르몬의 결과는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발현시키는 거예요. 과일을 숙성시키는데 이 에틸렌이라는 호르몬이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역할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작용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한 분해 효소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해 효소가 세포 벽도 막 잘게 쪼개버리고 뭐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과일은 빨갛게 엽록체 다 분해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빨갛게 색깔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훨씬 또 다른 색깔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이죠. 맛있게 결국 여러 가지 딱딱한 세포 벽 같은 그런 것들을 분해를 해버리니까 야들야들해지니까 우리 입장에선 맛있지. 광주기 신호의 중요성 조금 전에 봤죠? 친구 세포 좋지. 어디 가는 친구가 좋은겨. 그러니까 맞아. 나는 체관 요소 중에 죽은 세포보다는 동반 세포가 훨씬 좋더라.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 그림 재밌네. 그래서 이런 재밌는 그림도 역시 같이 우리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변세포 주위의 표피세포들은 정말 보호하는 역할에 다른 역할은 없는 건가요? 없다고 단언은 못해. 사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다른 역할은 없는 건지 하려면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해봐야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 보호하는 역할의 세포들을 기능을 죽여버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유출을 해내는 거죠. 어떤 기능이 망가뜨려 버리면 그러면 뭔가 아쉬워질 때, 그래서 거기서 기능을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비옥세포의 수분 포텐셜이 감소하면 압시스산이 분비되어 기공이 닫힌다 했는데 괜찮죠? 마이크 없어도 했는데, 공변세포와 광합성 여부에 따라 기공이 열렸다 닫힌 걸로 아는데, 맞죠? 압시스산이 공변세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원리가 궁금하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공변세포에 지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갖고 있는 개인기는 뭐라고? 공변세포를 열고 닫히게 하는 유일한 개인기 발휘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물 먹는 하마. 물을 먹으면 뚱뚱해져서 열리고, 물을 쫙 빼버리면 닫히고, 그것밖에 못해, 식물은 결국. 그러니까 물을 들어가게 하고 나가게 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포에 물을 들어오게 하고 빠져나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무슨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 펌프가. 삼투압 조절하는 거잖아. 삼투압 조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안에다가 미네랄, 포타슘 그런 것들,
미네랄 가득 쌓아두면 물이 들어오고, 미네랄을 토사구팽시키면, 밖으로 내보내면 물이 같이 빠져나가고,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유발시키는 다양한 경로를 구비하고 있는 거지, 식물은.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농도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햇빛도, 광도, 광 주기가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고, 압시스산은 또 여기에 덧붙여서 압시스는 또 다른 경로로, 그러니까 각각이 전부 이 독립적으로 서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지난 시간에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전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막 서로 충돌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지. 야, 지금 이산화탄소 많잖아. 이거 열어야 돼. 바깥에 열어야 돼. 안에 많으면 아니지. 바깥쪽에 많을 때 얘기죠. 이산화탄소가 없어. 그러니까 밖에서 열어야 돼. 그런데 물 부족. 물이 없어, 지금. 그러면 압시스산이 이거를 막는다는 얘기지. 네가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명 덮고 열었다가 물 다 뺏긴다 하고 이렇게. 그 압시스산은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경로가 있으나 칼슘 채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 채널은 보통 이 신호 전달을 시키고 막 이렇게 이온들을 조절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압시스산 호르몬이 이제 기능을 이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압시스산이 그것을 조절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이들과 다르게 압시스산은 주로 칼슘 채널이라고 하는 칼슘을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는 그 칼슘 채널을 조절을 함으로써 여기에 이것을 기공을 여닫는데 조절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사실 딜레마지. 물이 이게 쭉쭉쭉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물이 부족한데 기공을 닫게 되면은 증산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아주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바깥에 가뭄이 묻어서 물을 이제 하는 수 없이 닫아야 되겠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닫아야 되거든. 기공을 닫아야 마르지 않으니까 건조해. 그러면 이제 그 대신에 물을 쭉쭉쭉 올리는 이 증산 작용은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서로 간에 잘 양보를 하면서 최선의 생존의 최대한 생존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식물은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됐겠죠. 물이 많은 지역의 식물도 증산작용을 막을 이유가 있나요? 없겠지. 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계속 열어놓고 쭉쭉쭉쭉 하는 것이 유리할 테니까. 로봇도 감정을 가질 수 있나? 감정이 뭔지를 일단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뜬금없이 로봇도 감정을 가질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는데, 감정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뇌과학을 공부를 하면서 감정이 무엇인지를 사실 우리가 잘 정의를 해야 되거든. 근데 사실 그게 정의가 안 돼 있잖아.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문학적인 감성에서 보통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감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감정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해보고자 할 때는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어떤 특별한 신경 조직 세포들 간의 여닫이거든. 이거.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경로의 신호가 열리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로봇이라고 해서 감정을 못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로봇 역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뇌를 본따 가지고서 그들의 무슨 신경망 세포를 그대로 답습을 한다고 이제 과학 수준이 발달했다고 쳤을 때,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그거 역시 똑같이 답습이 될 수가. 감정 별거 아니라는 얘기지, 사실. 뭔가가 영혼, 물론 그렇게까지 폄하할 일은 아니나 잘 모르니까.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 역시 별거 아닌 신경 조직, 신경 세포들의 어떤 특별한 연결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동수송을 할 때 양성장 펌프가 계속 작동되면서 수소이온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수송을 통해서 다시 수소이온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수소이온이 바깥에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면 너무 산성화가 돼가지고 바깥에서 이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맞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되면 그 수소이온들이 그런 식으로 공동수송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 하나. 또 한 가지는 그 주변 부에만 항상 몰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확산하잖아, 수소이온들이 또 밖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산성, 한 pH 5 정도, 식물의 그 세포막과 세포벽 사이에 그 산도는 보통 항상 일정하게 보통 pH 한 5 정도에서 5에서 5.5 정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들도 나름대로 뭔가 다 조절을 해서 일정하게 그렇게 유지를 하고 살고 있어요. 설탕을 만드는 식물에서 설탕 만들지 그래 포도당 만드는데 왜 쓴맛이 나냐? 단맛이 나는 단맛은 저 빨대 꼽고 그걸 저 탈취해가는 그 벌레들 곤충들이 단맛은 다 빨아먹는 것이고 그 단맛은 어디에 나? 포도당 자체가 안 달잖아. 단맛을 나는 건 설탕일 텐데 그 설탕은 수송을 할 때 광합성 산물을 밖으로 광합성을 못하는 지역으로 수송을 할 때 수송용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이 지나가는 경로는 이 체관이란 말이에요. 그 체관에다가 곤충들이 빨대 꽂고 탁 쪽쪽쪽 빨아먹고 하는 단맛은 그들이 왜 쓴맛이 나느냐? 그 쓴맛은 어디서? 식물의 또 어디? 식물의 그 액포라고 하는 기관이 일반 생물학 1에서 우리가 배웠던 액포라는 저장기관이 있잖아요. 안에. 그 액포 안에다가 식물들은 온갖 화학 물질들을 거기에 다 저장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니코틴 같은 것들도 꼭 거기다 다 저장해 놓는 것이고 또 무슨 어떤 식물들은 신맛이 나는 그런 식물들 그거 다 그 액포에다 저장해 놓는 것이고 그 쓴맛이 나는 것들이 주로 그 식물 특유의 여러 가지 알칼로이드라든가 플라보노이드라든가 하는 그런 2차 대사 산물들을 거기다 저장해 놓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탁 터뜨려서 먹게 되면 쓴맛이 나게 되는 거죠. 타닌, 무슨 다른 알칼로이드 같은 것들은 그런 쓴맛을 내게 되는 거죠. 당과는 전혀 다른 기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산물이라는 얘기죠. 꽃이 피지 않는 식물의 씨앗은 어디서 어떻게 소나무 꽃 안 피잖아요. 씨 만들잖아. 그래서 속시식물들, 꽃이 피는 식물들은 이런 씨방 속에 감춰져서 그래서 이것을 속시식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소나무 같이 겉시식물들은 조금 솔방울 같은 데 보면 그 밖에 씨가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정을 통해 가지고서 만들어지는데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씨방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알레르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알레르기가 또 여기서 우리가 곧 나중에 면역계로 들어가면 배우겠지만 왜 갑자기 알레르기가 궁금했을까? 어쨌든 자, 몇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종류에 따라서 알러지를 구분한다면 그냥 정말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겠지. 그래도 그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종류를 전부 추적을 해서 따라다닌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한 짓이고 다만 알러지가 일어나는 그 원인 자체, 그 메커니즘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 알러지의 종류는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러니까 과민 면역 반응이에요. 알러지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해가 안 되는 항원 물질이 전혀 해가 되지 않은 항원 물질이 세균도 아니고 그도저도 아닌 그런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오는데 그 물질을 인식을 할 수 있는 특별한 항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항체가 어쩌다 보니 운 없이 그 항체가 이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것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있거든. 히스타민. 그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출하는 세포 표면에 항체들이 거기에 박혀 있게 되면 그 항체가 이것을 딱 집어내게 되면 갑자기 여기서 히스타민이 방출되면서 막 콧물, 그냥 막 열나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알러지거든요.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잘 뭐야? 뭔 소리야? 한다면 기다려요. 곧 이 학기의 말미 부분에 가서 우리가 면역 배울 때 알러지에 대해서 다룰 테니까. 어쨌든 다시 얘기하면 알러지의 그러한 식으로 종류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특별한 우리 항체들이
어떤 특별한 해가 되지 않는 항원의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 알러지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싶어요?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있으나 너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딱 한 가지는 박사 취득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것을 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 왔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은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어떤 특별한 신호 전달 기전이라는 것. 하나입니다. 미국 생활은 어땠나? 여러 가지, 제가 25년을 미국에 있었으니 얼마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산전수전을 제가 다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해 드릴 말은 참 많아요. 근데 뭐 몇 가지만 딱 기억나는 대로 딱 떠올리자면, 일단 처음에 딱 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회적인 에티켓 질서라는 것이 그다지 우리가 성숙되어 있지 않은 사회라서, 예를 들어서 뭐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도 차례대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구난방으로 우와 하면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진짜로 무슨 민원을 보기 위해서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진짜로 내가 어떤 투쟁을 해야만 돼. 순서를. 내가 먼저 왔다고 해서 내가 이 일이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던 세상. 그때가 당연시되던 시절이었어. 그러고 나서 미국을 다 가서 충격을 받았어, 갑자기. 그러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어떤 민원을 처리하려고 학교나 어떤 다른 데 가서 하는데 그 누군가가 내가 먼저 왔는데 그 처리하는 사람은 모르잖아. 누가 먼저 왔는지. 다른 사람을 먼저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먼저 가리키는 거야. 제가 먼저 왔어요. 제 먼저 해주세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지? 또 한 가지. 제가 대도시에서 생활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뉴욕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좀 작은 소도시였어요. 주도. 제가 오하이오에 있었는데 오하이오의 주도. 뭐 오하이오에서는 제일 큰 도시긴 하나 우리 서울이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시골이지 이거야. 뭐 그래서 아침에 언제나 처음에 도착해서 처음에 곧바로 그때 시차도 오니까 아침에 일찍 깰 거 아니야. 딱 나갔어. 교정을 걷는데 여러 사람들이랑 마주치게 돼. 전부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굿모닝 하면서. 뭐지? 다 미국에서는 다 이런가 보다. 그래서 낮에 점심 먹으러 나갔고 아무한테나 나도 굿애프터눈 했더니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아침에만 처음 마주칠 때 아침에 이제 걸을 때는 사람들끼리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인사를 하는 뭐 그런 일종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문화. 그 다음에 내가 맥도날드 가서 맥도날드 가서 팁을 넣고 온 또. 미국 가서는 팁 줘야 된다는 건 또 어디서 주워 들어가가지고서 맥도날드 가서 처음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서 음식을 주문을 하고서 팁을 언제 줘야 되지? 이러고 있다가 멍청하게 주문한 다음에 곧바로 계산하면서 팁 놓고 나온 그런 멍청한 짓. 또 뭐 어떤 생활이 있었을까? 일단 상당히 이 생활체육이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고, 그래서 아무 데서나 막 가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여기저기서 막 이런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다지 크게 두드러질 것은 없으나, 그 생활체육,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같은 데서 가장 존경받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제일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운동 제일 잘하는 학생이 짱 먹는, 인기가 가장 많은,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그런 세상. 그 다음에 그 다양성이라는, 이 포용력과 다양성이라는 것은 정말 나를 살면서 그 오랫동안 살면서 나를 사실 이렇게 이 성숙과 가꿔주게 된 하나의 큰 원동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도 뭐 수업 시간에 얼핏 미국 생활 어떠냐 질문을 하면서 인종차별 같은 건 어땠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글쎄 내가 느끼기에는 인종차별에 관해서 질문을 받으면, 물론 인종차별 있지, 미국도 있으나 인종차별에 관해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나는 사실 그 나라는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세상에 인종차별을 하는 게 없는 나라는 없지만 그 다양성이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존중을 해주고 그것을 하나의 가치로서 받아들이는 그 미국 사회라는 것은 참 내가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갈등을 느꼈기보다는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리스펙트를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리스펙트를 가졌다라고. 다만 그것이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사회가 엄청나게 경직이 돼서 상당히 많이 변했다. 뭐 할 얘기는 또 많으나 여러 가지 그 정도로만 하고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부연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자, 다음 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호르몬 같은 것들을 소개를 하면서 식물의 신호 전달이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인데 식물의 신호 전달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왜 나오는 지금 이게 밀밭인 것 같은데 이 밀밭에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계신 이분이 꽤 유명한 매우 유명한 식물 생략의 거장이라네요. 나도 잘 누군지 몰랐어요. 수업 준비하기 전까지는. 노만 볼라그라고 하는 분인데 이미 이 세상 분은 아니시나 이분이 지금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 밀밭이 이 밀들이 일반적인 밀이 아니라 난쟁이 밀입니다. 그래서 난쟁이라는 완전 난쟁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렇고 특별한 용어 세마이 드워프라고 그래요. 반난쟁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녹색혁명과 아주 녹색혁명이 뭐예요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도 통일교라고 들어봤는지 모르나 통일교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막 유행을 하던 시절에 정말로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서 흉년이 들지 않아도 그 봄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때 생산성이 농작물에 특히 쌀의 생산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작황이 나쁘기 때문에 그럴 때 신품종을 만들어낸 적이 있거든요. 기적의 품종이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생산성이 높은 한 벼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나달이 되는 그 다음에 병충해도 훨씬 잘 견디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 벼가 통일벼 이름도 참 유치하게 지었어. 박통 시절이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통일벼라는 것을 해서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아를 사실 해결하는데 꽤 큰 공헌을 했던 그런데 그 누구도 요즘은 통일벼라는 것을 재배를 하지는 않지. 맛이 정말 없으니까 사실 어쨌든 그러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녹색혁명이라는 것은 이런 품종들을 새로운 품종을 개량을 함으로써 그런 식으로 생산성이라고 하는 각 단위 면적에 이래서 많은 많은 이 변화 또는 밀을 수확을 해낼 수 있으면 그것이 이제 생산성이 높은 것이고 또한 재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훨씬 더 저항성이 강한 것들이 훨씬 유리하겠지. 1년 계속 농사를 짓는데 갑자기 무슨 태풍이 와가지고서 벼들이 전부 또는 밀들이 전부 다 넘어지게 되면은 도로암이 타물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할 때
약간 키가 작은 밀이나 벼나 뭐 그런 작물들이 키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되면 그런 식으로 약해서 이게 약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 자신들의 자원을 이 성장 자기 줄기 생장에다 막 쏟아붓고 실제로 꽃을 피워가지고서 씨를 맺어야 되는 벼나 밀을 만들어내는 데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키에만 신경 쓰고 그래서 김제동이 생각이 나네 갑자기. 우리나라를 구한 뭐 사람들은 뭐 키 작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해서 이런 작은 세마이 드와르프라고 하는 이런 작물들이 밀이든 벼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생산성을 그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이 재해에도 훨씬 강하고 잘 넘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자원을 훨씬 더 많이 상대적으로 이 종자를 맺는데 자기의 줄기 생장을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종자를 맺는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품종을 이분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뭐 어떻게 자기가 조물주도 아니고 무슨 유전자 조작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쩌다 우연히 돌연변이를 사실 발견해요. 이런 작은 돌연변이 키가 좀 작네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그런데 키가 작은 대신에 훨씬 이러한 이점이 있네. 그래서 얘를 이제 계속 재배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위 말하는 녹색 혁명이라는 것을 가져올 수 있게 됐는데 뭐 사람들한테는 결국 생산성이 좋은 작물의 키야까지 뭐 알 게 뭐야 해서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중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키가 작게 됐니? 그것이 바로 이 지베렐린과 연관이 있더라 하는 얘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인트로를 하기 위해서 이분을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나온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갑시다. 식물 호르몬부터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지베렐린이 바로 그런 줄기 생장을 결국 그래서 녹색 혁명이라는 것을 유발하는 데는 결국 지베렐린에 관련된 돌연변이가 지베렐린을 제대로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래도 줄기가 짧아지겠지. 결국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득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그 지베렐린을 좀 이따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두 가지의 이제 선택적인 경로가 있습니다. 지베렐린을 합성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지베렐린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그 지베렐린을 제대로 호르몬의 신호로서 인식을 잘 못하게 되는 그 신호 전달 경로에 돌연변이가 생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둘 다 결과적으로 효과는 둘 다 키가 작은 난쟁이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지금 얼핏 도입부에서 얘기를 하면은 무슨 소린지 받아들이기는 조금 약간 애매하겠지만 나중에 이 지베렐린이 됐든 또 다른 호르몬이 됐든의 실제적인 신호 전달의 경로의 메커니즘을 사실 우리가 보는 게 이 목적이거든요. 훨씬 더 큰. 그것을 볼 때 훨씬 참고가 되기 때문에 미리 언급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일단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호르몬이 무엇이냐. 뭐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호르몬이라는 얘기는 아주 작은 조그만 양을 가지고서 아주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원더드럭 같은 것을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조절하는 거예요.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호르몬은 가서 전력 역할을 하는 거죠. 야, 너 엄마가 그러는데 너 가서 세포분열 좀 하래. 라고 해서 이제 지시를 내리는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식물 호르몬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동물 먼저 얘기합시다. 우리는 동물이니까 동물을 훨씬 더 빨리 받아들여요, 잘. 동물에서 호르몬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호르몬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물론 이 동물 호르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나마 동물 호르몬을 봐야 될 장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학기에. 동물 호르몬의 특징은 뭐냐면 개나 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동물 호르몬.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직이 따로 있어. 갑상선, 이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 샘 또는 선이라고 하는 특별하게 호르몬을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조직이 따로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야, 나 호르몬 좀 뭐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서 못 만들어. 허가가 안 나 있어. 그러니까 그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조직이 따로 있어요, 동물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셀프 공천 못해. 호르몬은, 동물에서는. 자기가 만들면, 내가 호르몬을 만들었으면 반드시 이 호르몬을 저기 딴 데 가서 써야 돼. 그러니까 표적세포가 따로 있다는 얘기지. 만드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호르몬 조직, 호르몬샘이 있으면 그 호르몬들은 저기 이동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동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이 혈액을 통해서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혈액을 통해서 아주 산 넘고 물 건너서 긴 여정을 통해서 다른 곳에 도달을 하는 거지. 그 도달을 하는 곳에 바로 호르몬이 작동하는 표적세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표적세포에 가면 이 호르몬은 무슨 일을 하는 거지?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야, 나 호르몬이야. 문 열어. 그리고 엄마가 그러는데 너 가서 너 세포 분열 좀 하래. 예를 들어서 조혈모세포라는 것이 혈액세포, 혈액을 막 만들어내는 세포, 그것을 조절하는 어떤 적혈구를 만든다든가 뭐 할 때 적혈구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는 호르몬은 콩팥에서 만들어지거든. 그럼 콩팥에서 만드는 호르몬이 혈액을 통해서 골수로 가서 적혈구를 만들려고 막 이제 신호를 하는 것처럼. 자, 그럼 여기서 아니 도대체 표적세포는 다른 일반 세포가 뭐가 다르길래 호르몬 말을 듣지? 그러니까 표적세포가 딱 있으면 그 옆에 그냥 어중이 떠중이 세포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호르몬이 여기 도달을 했어. 그럼 이 표적세포한테는 지시를 하면 이 표적세포들은 알아먹어. 근데 옆에 있는 이웃집 세포는 뭐 소닭 보듯이 뭐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이것이 키입니다. 호르몬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전은 무엇이냐? 왜 호르몬은 표적세포를 가서 표적세포의 생리를 조절할 수 있는 거지? 호르몬이 가서 딱 하면 그 표적세포는 이제 막 생리가 바뀌는 거지. 막 유전자 발현도 갑자기 바뀌고, 잠자고 있던 효소도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활성화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서 그 결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 무슨 기준으로? 바로 그 신호 전달인데 그 신호 전달의 근간은 무엇이냐는 얘기지. 호르몬이 있어, 호르몬. 호르몬을 누군가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오라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알아먹을 수 있는 얘기지. 왜 어떤 세포는 이 호르몬이, 너구나. 성장 호르몬이구나. 하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 또는 무슨 뭐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구나. 뭐 하는 식으로. 어떻게 알아먹는다는 얘기죠. 수용체가 있는 거예요, 수용체.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에요. 화학물질이에요. 동물의 경우는 작은 어떤 화학물질 또는 단백질 같은 짧은 길이의 단백질 또는 지질, 여러 가지 종류. 지질이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죠. 그런 물질들인데 결국 그 물질들은 각각의 그 물질들은 서로 궁합이 딱 맞는 수용체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표적세포는 결국 특정한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호르몬과 수용체가 딱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결합의 결과로 어떤 특별한 신호가 전달이 돼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호르몬이 세포의 생리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 식물의 경우는 이제 식물로 넘어왔어요, 이제. 식물은 그런데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는 것을 동물에서 먼저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식물도 호르몬이 있네. 그러니까 동물의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식물에서도 얘네들 호르몬이라고 이름은 붙였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생리작용을 조절해. 화학물질이야. 거기까지인데 동물과 아주 크게 다른 점이 일단 식물은 셀프가 돼요. 내가 만들고 내가 써도 돼. 동물의 경우는 내가 만들면 보통 멀리 보내잖아. 그럼 식물의 경우는 호르몬을 만들어가지고서 무슨 물관이나 체관을 통해 쭉 보내서 저기 딴 데 가서 일을 시켜야 된다?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식물의 경우는 자기가 세포에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공통점은 이 식물에 있어서도 호르몬과 수용체는 반드시 이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식물의 호르몬도 각각의 특이적인 수용체가 존재를 하고 그 둘이 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다만 그거 하나만 빼고는 일단 셀프 공천이 되고 얘는 쥐가 만들어서 쥐가 써. 두 번째는 이런 경우 거의 없거든. 동물은 호르몬 하나가 뭐 그냥 문어발처럼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무슨 투잡 쓰리잡 막 혼자 다 하는 그런 경우가 없. 동물의 경우는 호르몬, 어떤 특정한 호르몬 아주 특정한 특이적인 일만 수행을 하고 그걸로 끝. 그러나 식물의 경우는 호르몬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지베렐린이 무슨 개화도 시키고 줄기 생장도 시키고 무슨 별짓 다 해요.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멀티펑셔널 하는 것이 또 식물 호르몬의 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먼 거리로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혼자서 복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 동물의 경우처럼 이런 이 펩타이드 계통의 단백질 계통의 호르몬이 없고 비단백질 계통의 아주 작은 크기의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식물 호르몬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압시스산, 오옥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그다음에 또 브라시노스테로이드. 브라시노스테로이드 딱 보면 이 구조가 이제 유기화학까지 전부 여러분들이 다 했으면 이거 여기 콜레스테롤 구조하고 매우 비슷해요. 얘네들이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 유일한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인데 그다음에 사이토키닌, 에틸렌 가장 간단한 기체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지베렐린이 우리가 봤던 지베렐린이 생긴 것들이 다 이렇게 생겼는데 생긴 거야 못 가질 거 알게 뭐야.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종류의 레거시, 소위 말하는 레거시 호르몬들이 있다. 그거 말고도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스트리고락톤. 그 스트리고락톤도 새롭게 뜨는 하나의 식물의 호르몬이다라고 사람들이 요즘 막 간주를 하는. 여태까지 그 전통적으로 봤던 호르몬들은 무슨 오옥신이라든가 지버렐린, 압시스산, 에틸렌 같은 그러한 전통적인 소위 말하는 레거시 호르몬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발견되는 얘도 호르몬 같은 일을 하네 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호르몬의 기전을 살필 때 항상 우리가 밀접하게 이 결부가 되는 것들이 이제 광수용체들을 위시한 광수용체뿐만이 아니라 광수용체를 위시한 여러 가지 수용체들입니다. 당연하지. 호르몬들은 특정한 어떤 수용체들이 있어야 그들과 결합을 했을 때만은 그 결과로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결국 호르몬들이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하면, 결국은 그 호르몬들의 일의 결과로 무엇이 일어나느냐면, 어떤 특정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류의 복수의 특정한 유전자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호르몬이 활성화되면 유전자들이 활성화된다. 그 결과로 식물의 생리가 변한다. 라는 것은 하나의 모든 공통된 어떤 결과입니다. 이것이 옥신이 됐든 압시스산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들은 전부 어떤 특정한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시킨다. 자, 광수용체가 이미 광수용체에 대해서 오늘 지난 시간에 피토크롬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피토크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파장의 빛에 반응을 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수용체들이 몇 가지 더 존재한다는 얘기이고, 일반적으로 그 공통점은 특정 파장의 빛에 반응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단백질들은 색깔을 띠게 되지. 왜냐하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하게 되면 그 결과로 나머지 파장의 빛은 반사를 하게 되니까 어떤 특정한 빛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광수용체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식물은 빛에 대해서, 빛의 변화에 대해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야만 식물이 생존하기에 훨씬 유리하게 되니까. 자, 처음에 광수용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광수용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을까? 돌연변이가 갑자기 생겨나서 알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식물 씨앗을 발화를 시킬 때 어둠 속에 딱 놔두면, 어둠 속에 일단 처음에 씨를, 종자를 어둠 속에 놔둬야 이들이 처음에 발화를 해서 이제 쭉, 마치 콩나물들이 어둠 속에 놔둬야 콩나물들이 쭉쭉쭉쭉 커가는 것처럼 식물의 이제 싹도 처음엔 그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어둠 속에 놔뒀는데 이렇게 발화를 해서 쭉쭉 커가는데 갑자기 그럴 때 특별하게 마치 콩나물처럼 아직 파란색 잎을 내지 않고 일단 길이 생장만 쭉쭉쭉 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어떤 특별한 돌연변이는 거기에 완전히 전혀 반응 안 하는 그런 돌연변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어둠 속에서 싹을 틔우는데 어떤 특정한 돌연변이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돌연변이를 발견을 했어. 그럼 얘는 왜 이럴까? 넌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니? 그래서 알고 보니까 특정한 빛의 파장에 반응하는 그 광수용체 유전자가 망가진 그런 돌연변이였다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일부러 다양한 조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특별한 그런 것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돌연변이를 하나씩 일부러 우리가 선발을 해서 계속 연구를 이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비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죠. 일부러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고서 뭐가 잘못됐니 하고서 막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베레린과 오옥신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가자 하면은 행복하지 않겠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머지, 이거 꽤 긴 장이에요. 꽤 긴 장이고, 마지막 저 후반부에 있는 저 식물의 생물학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어쩌면 아예 그걸 안 건드릴 수도 있어요.